대한종양내과가 함께하는 그 암이 알고 싶다. 이번 세션은 저희 그 생식세포암, 특히 남자에서 고환암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예전에 그 사이클 선수 암스트롱인가 그분이 암을 이기고 금메달을 따서 정말 좀 유명했었는데, 물론 그분이 나중에 예, 약물로 해가지고 좀 안 좋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때 암이 고환암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고환암, 남자의 생식세포암, 특히 고환암을 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김인호고요. 두 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산부산대병원 혈액종양내과 박건호라고 하고요. 오늘 다룰 생식세포암을 포함한 비뇨기계암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종양내과 김일환입니다. 비뇨기암을 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이런 방광암과 더해서 같이 이런 생식세포 종양을 보고 있어서 오늘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 제가 생식세포암을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할 때 교수님밖에 안 떠올라가지고 오늘 많은 얘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주제를 들으니까 박건호 교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저도 박건호 교수님밖에 생각이 안 나서요. 오늘 많이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할 생식세포암, 남자들은 이제 고환암이라 하죠. 교수님, 생식세포암이 어떤 건가요? 예. 네, 생식세포암이란 정자로 발생되어져 가는 세포를 생식세포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서 생기는 암종을 말하겠습니다. 이러한 생식세포암은 대부분 다 생소하실 텐데 그만큼 이제 매우 드문 암입니다. 다만 20대에서 40세 사이에 남성에서는 그래도 가장 흔한 암종이고, 또 그 나이대가 가장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시기이고 가족을 꾸리는 가장 생산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드문 것을 뛰어넘는 그래도 그런 중요성을 갖는 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식세포암은 주로는 이제 고환에서 생기기 때문에 고환암으로 이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만 10에서 20% 정도에서는 우리 몸의 중심 부위라고 할 수 있는 종격동이나 후복막강 같은 데서도 생기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생식세포암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상피종이라고 부르는 이제 세미노마라고 부르는 그러한 암종이 있고요. 넌 세미노마라고 부르는 비정상피종이 있는데요. 이런 세미노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점셀 생식세포암 치고는 상대적으로 느리면서 또 치료 반응은 상대적으로 좋아서 원래 생식세포암이 예후가 매우 좋습니다만 특히나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넌세미노마는 상대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전이된 상태로 이제 발견되는 경우도 흔하고, 또 치료에 대한 반응도 상대적으로 나빠서 점셀 튜머가 예후는 좁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여러 가지 치료가 벽합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그런 암종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셀 튜머는 점셀 튜머만이 아주 특징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암 표지인자라고 하는 알파피토 프로테인이나 베타 HC 또 LDH 같은 이러한 수치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또 얼마만큼 감소하느냐가 따라서 아주 진단과 치료 예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점과 함께 처음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완치율이 매우 높아서 여러 군데 전이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단순한 4기가 아닌 3기라는 의미로서 완치를 목표로 치료를 계획하게 됩니다. 생식세포암은 환자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암종인 것 같아요. 항암 치료만으로도.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은 항암 치료를 하는 의사이다 보니까 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암 치료로 완치할 수 있는 종양이 많지 않은데요. 교수님 말씀대로 이 생식세포 종양 같은 경우에는 전이가 있는 병변도 항암 치료만으로 완치가 가능하겠네요. 네, 전이가 있는 환자에서도 많게는 80%, 적게는 40% 정도에서는 완치를 갖는 것으로 되어져 있고요. 또 그렇지만 그렇게 예후가 좋기 때문에 반대로 치료의 전략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정확하게 치료 계획을 세워서 완료를 하는 것이 이 젊은 환자분들에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의대 다닐 때 교과서에서 항암만으로 완치가 가능한 병이라고 해서 저희가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예.
그 저희가 아까 뭐 후복강이나 동격동에도 이제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일단 우리가 고환 먼저 생각을 해볼 때 고환에만 국한돼 있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기라고 하잖아요. 상당히 초기 병인데 이거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혹시 김일환 교수님 혹시 그 일기 고환암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네. 일기의 이런 국한된 정소 안에 국한된 병기에서는 아무래도 암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암을 제거하고 암 표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암들이 각자의 고유의 암 표지자가 있는데 종양별로 사람별로 차이가 납니다. 암 표지자가 그 환자의 암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해 주는 경우도 있고 같은 암이고 같은 암 표지자를 봤는데도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생식세포 종양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정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기 정소에 국한된 생식세포 종양 같은 경우에는 수술로 제거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외부로 돌출된 기간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발견돼서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뇨기과에서 그 해당 암 부분을 최종적으로 제거를 해가지고 예후가 좋고요. 이런 경우에는 비뇨기과에서 이 정소를 제거하고 나면 이제 완치로 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아주 많은 암입니다. 아무래도 수술한 다음에도 이제 항암 치료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교수님? 재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보조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어 왔고요. 그러한 연구들로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미노마와 넌 세미노마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세미노마 같은 경우는 예후가 상대적으로 좀 좋기 때문에 수술만으로 이제 그냥 끝내자 라는 의견과 또 항암 치료에 워낙 잘 듣기 때문에 보조 항암 치료를 하자라는 의견들이 좀 있고요. 세미노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경과 관찰을 하자는 쪽도 있고요. 보조 항암 치료를 해서 재발률을 2~3%까지 줄여보자라는 이제 시도들이 있었고요. 넌 세미노마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워낙 재발률 자체가 한 60%에서 70% 정도에서는 재발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경과 관찰을 하자는 군과 또 보조 항암 치료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 존재합니다. 다만 설사 그 30% 정도 전후에서 재발을 하더라도 대부분 나중에 말씀드릴 1차 항암 치료로 완치를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최종적인 치료 완치율은 매우 높습니다. 거의 95%에서 많게는 98%까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치료제 자체가 정답이다라기보다는 환자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치료 방향을 선택을 하고 그 치료 방향에 따른 적절한 진료를 이어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과 관찰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환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철저하게 그 스케줄에 따라서 엄격하게 추적 관찰을 해서 재발을 하지 않으면 가장 좋은 것이겠습니다만 설사 재발을 하더라도 엄격한 추적 관찰을 통해서 아주 초기에 좋은 위험도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을 해서 완치를 적절하게 가져갔을 때가 최종적인 성적이 좋았다는 것이지 경과 관찰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과 관찰군을 하더라도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도록 환자 보호자와 적극적인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방사선 치료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세미노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모두 역할을 밝혀져 왔는데요. 다만 그 두 치료 모두 환자분이 짊어져야 될 부작용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대가 대부분인 이 생식세포암에서는 그러한 보조 항암 치료 후에 20~30년 뒤에 생기는 여러 가지 심혈관계의 부작용이라든가 다른 2차적인 암이 발생할 확률이 조금씩 있게 되고 따라서 그러한 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방사선 치료도 같이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최근에는 방사선 치료의 역할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다만 최근에 방사선 치료의 선량이나 필드를 좁혀서 하는 치료의 연구들이 있는데 그러한 역할들이 20~30년 뒤에 후기 독성을 얼마나 줄였는가 등에 대한 연구가 나온다면 그런 방사선 치료도 추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의 근거로서는 경과 관찰과 보조 항암 치료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합당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기에서는 교수님 결국에 항암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나중에 끝까지 놓고 보면 재발을 해서 다시 항암을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
거의 생존 기간은 비슷하지 않나요? 세미노마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98%, 99% 정도의 완치율이고요. 넌 세미노마라고 해도 90에서 95% 거의 동일한 완치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치료제를 선택하느냐보다도 그 선택을 선택했으면 적절한 절차에 맞춰서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 용어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기 생식세포암이 항암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것은 담당 교수님과 아주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둘 다 괜찮은 옵션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교수님? 네. 자, 그러면 방금 저희가 고환에만 좀 국한되어 있는 초기 병변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수술하고 항암 혹은 수술하고 경과관찰이었는데 고환 외에 다른 데 병이 있거나 좀 퍼져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교수님? 아무래도 또 진행된 병기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암이라 한다면요, 대부분의 이제 환자 보호자분들은 병기를 늘 물어보죠. 1기인가요, 2기인가요, 3기인가요, 4기인가요를 물어보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암들이 이런 병기를 따르고 있지만 좀 드문 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암이라든지 아니면 뭐 흑색종이라든지 신장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고환암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1, 2, 3, 4기보다도 위험도 분류라고 해가지고 좀 너무 전문적인 표현인데 IGCCC라는 표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의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 환자분이 아주 예후가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중간 그룹이다, 아니면 불량한 예후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처음에 이제 병이 생긴 위치, 그리고 암 표지자의 변화, 그리고 폐를 제외한 다른 장기에 얼마나 전이가 되어 있냐에 따라 점수를 내가지고 얼마나 이 암이 향후 위험할 수 있고 재발을 잘하고 반응이 없을지에 대한 리스크 그룹을 구른 방법이 있어서 고환암을 보시는 의사분들은 병기뿐만 아니라 이런 위험도 분류까지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된 병기에서는 교수님 항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항암 치료를 계획을 하는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이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완치율이 이제 80%, 90% 가까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의 항암 치료는 단순히 우리가 고식적 항암 치료 그렇게 부르지 않고요. 프라이머리 케모세라피 1차 항암 치료 이런 개념으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그 위험도 분류에 따라서 치료 횟수의 일부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예후가 상대적으로 좋은 군 리스크에 진행된 병기의 생식세포암인 경우에 있어서는 BEP라는 세 가지 항암제를 조합해서 쓰는 항암제를 3회에 걸쳐서 하거나 B라고 나와 있는 블레오마이신이라는 약제를 제외한 EP라는 요법을 4번 하는 것으로 거의 완치율이 90% 가까운 효과를 볼 수 있어서 그렇게 치료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인터메디에이트 혹은 푸어 리스크라고 부르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예후 그룹의 환자들에 있어서는 BEP라는 조합의 항암제를 4번을 하거나 VIP라는 조합의 항암제를 4번을 하는 것이 현재 권고되어져 있고, 그런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예후는 안 좋기 때문에 완치율이 한 50에서 70% 정도로 조금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 그 방금 얘기하신 블레오마이신 항암제 있잖아요. 그거가 약간 좀 폐 쪽이나 이런 데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 그 말씀드렸던 VIP라는 항암제와 BEP 항암제를 비교하면 BEP라는 그 항암제가 아무래도 투여도 편리하고요. 효과도 동등하기 때문에 조금 더 널리 쓰이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B라는 약자로 표현되는 블레오마이신이라는 항암제는 여러 차례 이제 누적돼서 들어갈 때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일 수 있는 폐 독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BEP를 할 것이냐 혹은 VIP라는 종류의 항암제를 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연령이 너무 많거나 콩팥 기능이 좀 안 좋거나 또 폐 독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폐의 여러 가지 병변의 진행이 크거나 혹은 종격동 같은 경우에 암종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되거나 그럴 때는 폐 독성에 의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에 있어서만큼은 VIP라는 블레오마이신이 포함되지 않은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 외의 환자들에서는 이제 BEP라는 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BEP라는 요법을 쓰더라도 항상 그 블레오마이신에 의한 폐 독성을 유의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폐 기능 검사나 증상의 유무
혹은 엑스레이나 그런 데서 여러 가지 폐 독성을 일으킬 만한 문제들이 있는지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치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폐 기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되게 하는 편인데 이런 경우에 보통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블레오마이신이 이제 처음보다 폐 기능이 한 30% 40% 정도까지 떨어져 버리면 중단하는 게 맞겠죠, 교수님? 중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또 폐 기능 검사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 사이클마다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네,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누적된 용량이 있을 때 더 급격히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초기 첫 번째,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한 번씩 하더라도 혹시 세 번째나 네 번째 사이클에서는 블레마이신이라는 약제가 한 사이클 동안 첫 번째 날, 여덟 번째 날, 15일째 이렇게 세 번 들어가게 되는데 필요하면 그때마다도 PFT 검사, 폐기능 검사를 해서 독성을 확인하는 것도 저는 뭐 여러 가지 그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사실 진행된 병기라는 거는 전이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블레오마이신이라는 폐 독성을 감수해야 돼서 사실은 이런 구안암 같은 경우에는 항암 횟수가 저는 늘 되게 적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암종 같은 경우에는 뭐 6차, 많은 경우 12차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혹시 이렇게 진행된 병기에서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완치율이 60에서 80%까지 되는데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20에서 40% 환자들은 이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또 생긴다든지 진행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을 극복해 보고자 조금 더 고용량으로 짧은 간격으로 밀도 있게 항암을 하는 시도가 있거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고용량 항암요법을 조기에 하자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요법들을 먼저 해서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BEP나 VIP를 하는 것보다 더 우월하다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현재의 BEP 4번이나 VIP 4번을 하는 게 인터메디에 푸어 리스크에서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답답함 때문에 저도 사실은 조금 더 항암을 해볼까라는 그런 유혹에도 빠지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아주 치료 전략을 원칙대로 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한 게 생식세포암입니다. 그래서 근거가 불확실한데 그런 1차 항암 치료를 4번 이상 그냥 해보는 시도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권고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수님들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건 아니지만 4번 하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나요? 사실 유방암이나 그런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받아서 거의 4번 하시고 나면 못하겠다고 거의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가지고. 네, 저 4번짜리 4번이지만 저 5일짜리 항암이기 때문에 사실 그 용량 자체는 일반적인 뭐 12번 하는 사이클의 항암제 용량과 거의 흡사하고요. 또 무엇보다 완치율이 그래도 적은 완치율이 아닌데 여러 가지 독성을 끌어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젊은 환자에 있어서 너무 근거 없이 우리가 많은 차수를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거라고 현재까지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젊은 분들이 많아서요. 뒤에 나중 훗날에 또 부작용을 생각하면 너무 과한 요법은 좀 피해야 할 수도 있겠다. 당연히 현재가 중요하긴 하더라도요. 예. 자, 그러면 교수님 방금 얘기하신 뭐 BEP, VIP 이런 것들이 처음 하는 항암인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걸 하고 암이 다시 나빠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재발하거나 1차 치료에 안 들었던 경우인데요. 그렇지만 이 생식세포암은 그 세팅에서도 많게는 60%, 적게는 20% 가까운 환자에서 완치를 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2차 치료라고 부르지 않고요. 하나의 구제요법이라는 의미로 셀비지 세팅, 셀비지 트리트먼트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의 치료는 아무래도 조금 더 밀도 있는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용량 항암 치료에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치료 방법을 쓰는 경우가 이제 많고요. 다만 그 치료가 역시 이 세팅에서도 조금은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기존의 1차 치료와 유사하지만 조금씩 항암제가 변경된 일반적인 용량의 항암 치료를 하는 방법 그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당하느냐 그것은 아직까지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요 세팅에서도 똑같이 또 위험도를 나누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는데요. 워낙 복잡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주로 이제 원발 부위가 어디냐, 혹은 이전 1차 항암 치료에 완전한 반응을 보였냐, 부분 반응만 보였냐, 혹은 완전 반응을 보였다면 얼마의 기간 동안 3개월이 넘었냐 안 넘었냐 등을 가지고서 리스크를 나눈 게 있는데요. 그 리스크에서 아주 저위험도라고 하면 일반 항암제를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거기서 어떤 중등도 이상의 위험도라고 한다면 이 구제요법 세팅에서는 바로 고용량 항암 치료와 자가조혈모 이식 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이제 합당한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1차 항암하고 나서 안 들어서 다시 나빠질 때, 그렇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이런 세팅에서도 저도 처음에 굉장히 그렇지만 다시 완전히 완치되는 경우를 꽤 봅니다. 예, 꽤 많이 보기 때문에 잘 열심히 치료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굉장히 희망적인 암이라고 믿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세션은 두 교수님들 모시고 저희가 남자의 생식세포암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이유가 굉장히 좋은 암이고 열심히 치료하면 완치되는 그런 암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 두 교수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른 세션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그 암이 알고 싶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TV 그 암에 알고 싶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